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느 계절의 풍경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거울 속에 자신과 눈을 맞추며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주름진 눈가나 하얗게 센 머리칼 아래 여전히 소년처럼 설레고 소녀처럼 여린 당신의 영혼은 안녕한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자식의 안부 전화 한 통에 온종일 마음이 일렁이고 배우자의 무심한 한마디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타인의 시선과 태도에 내 기분이 결정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가장 깊은 성숙기인 지금 이 순간에도 진정한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선 후기 척박한 유배지에서도 스스로를 꼿꼿이 세웠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그 처소에 혼자 있을 때에도 삼가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남의 눈이 없을 때 조심하라는 도덕적 훈계를 넘어섭니다. 타인이라는 거울이 없어도 세상이라는 무대가 사라져도 나 스스로가 온전한 빛을 내는 독립된 우주가 되어야 한다는 깊은 철학적 선언입니다. 세월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려앉습니다. 어떤 이에게 그 무게는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주춧돌이 됩니다. 다산은 귀양지라는 극한의 외로움 속에서 오히려 나를 찾는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쓴맛이 깊어질수록 그 안에서 우러나는 진한 묵향을 즐길 줄 아는 분이었지요. 우리는 지금 인생의 저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녁은 소란스러웠던 낮의 열기를 식히고 비로소 나 자신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하고 대접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밤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내 공간에서 당당하게, 아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귀한 대접을 받는 진짜 어른으로 남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다산의 지혜를 빌려 당신의 황혼이 고독한 유배지가 아닌 은은한 차 향기가 흐르는 아름다운 서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년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재앙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당연히 존경받아야 한다는 위험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나이 듦은 우리를 속수무책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육체는 서서히 배신을 시작합니다. 무릎은 삐걱거리고 시력은 흐릿해지며 어제 기억했던 단어가 오늘 아침에는 가물가물해집니다. 신체의 약화는 필연적으로 주도권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가누지 못할 때 인간의 존엄성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정서적인 고립은 신체의 고통보다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쁘고 한때 매일 연락하던 벗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거나 병석에 눕습니다. 이때 스스로를 지탱할 내면의 힘이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원망의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품격은 단숨에 무너집니다. 의존은 곧 구속입니다. 타인의 친절에 목을 매는 순간 당신의 자유는 사라지고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가련한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의 고독을 공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패족이 되어갈 곳이 없으니 이제야말로 책 읽기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니냐고 역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외부의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일수록 내면의 성벽을 더 높이 쌓아야 한다는 처절한 자기 선언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누가 나를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정서적 노예의 삶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품이 있는 노후란 내 삶의 운전대를 끝까지 내가 쥐고 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자립보다 더 무거운 것은 정신적인 자립입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데 세상 누가 나를 대접해 주겠습니까?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노인은 그저 나이 먹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애로운 미소 뒤에 서슬퍼런 자기 절제를 숨긴 진짜 어른의 길을 가야 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 늘 불안하지만 스스로 뿌리 내린 삶은 거대한 참나무처럼 폭풍 속에서도 고요합니다. 홀로 서는 것이 두려워 자꾸만 누군가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손을 놓을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만의 대지에 온전히 발을 딛게 될 것입니다.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의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고 존경의 눈길을 받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성품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치열한 자기 수련의 결과물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어내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세 가지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신의 자립입니다. 독서와 성찰로 내면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다산은 머릿속에 책이 들어있어야 눈빛이 맑아지고 기운이 단정해진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귀는 열어야 한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책과의 대화입니다. TV 리모컨만 쥐고 있는 손에는 힘이 없지만 펜을 쥐고 일기를 쓰거나 책장을 넘기는 손에는 생명력이 깃듭니다. 정신의 자립이란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화제가 풍부합니다. 그러나 그 화제는 결코 남의 험담이나 자식 자랑, 과거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글귀의 감동, 세상의 변화에 대한 호기심,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비유하자면 정신의 자립은 내 집 마당에 깊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남의 집에서 물을 빌려올 필요가 없으니 늘 당당합니다. 스스로 사유하는 힘을 기를 때 당신은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려 드는 꼰대가 아니라 곁에 머물며 배우고 싶은 스승이 됩니다. 지혜가 고인 우물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을 축이러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둘째, 관계의 정리입니다. 담백한 거리가 인간의 격을 높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맥의 수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다산은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젊은 날의 인맥이 전쟁터에서의 전략적 제휴였다면 노년의 인맥은 숲속의 나무들 같아야 합니다. 서로의 햇빛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뿌리로는 서로를 지탱해주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게 하려면 당신이 먼저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함은 기대에서 나오고 기대는 집착에서 나옵니다. 오면 반갑고 가면 그만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자식을 대하십시오. 명절이나 생일에 자식이 오지 않는다고 방구석에서 한숨을 쉬는 대신 예쁜 카페에 가서 책을 읽거나 평소 가고 싶었던 미술관을 가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우아하게 즐기고 있을 때 자식들은 비로소 당신을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닌 존경해야 할 한 인간으로 예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관계의 여백은 무관심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최고의 예의입니다. 셋째, 몸의 근력과 단정함입니다. 수시는 외면에서 완성됩니다. 흔히 노인 냄새가 난다고들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체취의 문제라기보다 게으름과 방치의 문제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의 낡은 초당에서도 매일 아침 의관을 정제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몸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마음이 흩어지고 마음이 흩어지면 귀신이 틈탄다고 경계했습니다. 몸의 근력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걷기 운동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의존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내 발로 화장실에 가고 내 손으로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품위는 유지됩니다. 또한 항상 깨끗하고 단정한 차림새를 유지하십시오. 비싼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 다려진 셔츠, 깔끔하게 정리된 손톱, 은은한 비누 향기가 당신의 자존감을 말해줍니다. 스스로를 정성껏 돌보는 사람을 세상은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단정한 외모는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저서와 편지를 통해 시대를 초월한 울림을 줍니다. 그가 오늘날 60대를 맞이한 당신의 방에 찾아와 나란히 앉아 있다면 아마도 이런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그의 문집 속에 담긴 진심을 담아 당신에게 드리는 편지를 대신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인생의 가을을 지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자신과 화해하였습니까? 나는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강진의 찬 방에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에 밤잠을 설쳤고 나를 버린 조정을 원망하며 피눈물을 흘렸지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좁은 방 안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상실감과 고독을 잘 압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직장이 사라지고 품 안의 자식들이 떠나갈 때의 그 허전함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나무는 잎을 다 떨구고 나서야 자신의 진짜 수영을 드러냅니다. 당신도 이제야말로 타인의 기대라는 잎사귀를 떨구고 당신이라는 나무의 본 모습을 마주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내가 쓴 심경 밀엄에서 강조했듯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경건하게 보낼지 고민하는 것, 남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내 안의 교만을 먼저 살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니, 이제야말로 진정한 기회입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애쓰기보다 당신이 어떻게 고결하게 늙어가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가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홀로 있음을 즐기십시오. 그 적막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가장 맑은 소리를 낼 것입니다. 밤의 공기가 제법 깊어졌군요. 창밖의 어둠이 우리를 감싸 안을 때 비로소 실내의 작은 전등빛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의 화려한 태양이 지고 난 뒤에야 우리는 내면에서 은은하게 타오르는 지혜의 등불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마치 가을 산에 단풍이 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여름날에 무성했던 초록 잎사귀들은 생기 넘치지만 모두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릴 때 나무는 비로소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드러냅니다. 어떤 나무는 타오르는 듯한 붉은색으로, 어떤 나무는 눈부신 금빛으로 말입니다. 그 색깔이 깊고 진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아름다운 노을이라 부르며 멀리서도 경탄하며 찾아옵니다. 노년은 인생의 황혼기이지만 결코 허무하게 사라지는 끝자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 중 가장 하늘이 넓고 장엄하게 빛나는 노을의 시간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태양이 사라지기 직전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세상을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색으로 감싸 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갈구하는 가련한 뒷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 주변까지 따스하게 물들이는 장엄한 노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타인의 무심함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존엄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수백 권의 책을 쓰며 자신의 세계를 완성했듯이 당신의 거실, 당신의 침실, 당신의 작은 주방은 당신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쓰이는 성소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머리맡에 작은 수첩 하나를 두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당신 자신에게 선물할 기분 좋은 약속 하나를 적어보십시오. 내일 오전에는 정성껏 차를 내려 향기를 음미하겠다. 오후에는 공원을 산책하며 나무의 결을 만져보겠다. 저녁에는 나 자신에게 고생했다고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겠다. 이런 사소한 약속들이 모여 당신의 하루를 지탱하는 주권이 됩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결정한 일들을 수행할 때 인간의 품격은 회복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정중하게 대접할 때 온 세상도 당신을 정중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편안히 쉬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눈부시고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건넨 다정한 위로가 당신의 꿈속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